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네, 서울 지역 40%를 둘러싼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계획 발표 후 이번 주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취임 1년을 맞아 대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선보였는데 먼저 개발 관련 소식부터 전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고도지구 구상으로 남산 고도 제한이 대대적으로 완화됩니다. 고도지구 지정 30년 만의 일로 남산 일대 최대 높이 40m까지 건축물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첫 소식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남산 주변이 최고 고도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타산, 회원동 등 중구간 내 5개 동 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벌어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좀 합리적으로 정교하게 세분화해서 지정을 했으면 그런 불필요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터인데 처음에 지정할 때 굉장히 크게 손을 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불공평하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실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남산 일대 높이 규제가 세분화돼 관리됩니다. 기존 12에서 20m로 규제됐던 지역이 20에서 40m로 건축물 높이가 완화됩니다. 약수역 일대는 약수 고가 철거로 잃어버린 남산 조망점을 현실화해 32에서 40m로 고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또 자연경관지구 등 고도지구와 중복지역은 규제를 단순화합니다. 서울시의 고도지구 구상이 확정되면 구는 남산 고도지구 111만 제곱미터, 15,000여 명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밀로 높은 층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도 그동안 높이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이 더디게 있었고요. 1종, 2종에 사시는 분들도 지나친 고도 제한의 높이 때문에 생활의 불편들을 많이 감수하고 살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신고도지구 구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6일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서울시와 협의해 재정비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재개발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원구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사업이 최근 정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결국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중 임대주택 부분은 새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 1,953가구와 공공임대주택 400여 든 4가구가 들어서기로 했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 최초의 주거지 보전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기존의 마을 계단과 지형 등을 살려 저층으로 짓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주거지 보전 사업은 지난해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니 막대한 예산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 주거지 보전구역은 사업성이 없는 걸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런 다세대 유형의 임대주택 주거지 보전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 결국 해당 사업은 최근 진행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심사된 총 사업비는 국시비 등을 합쳐 3,622억 원,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제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는 다시 새 판을 짜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분명한 건 기존의 주거지 보전 사업과는 다른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추진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다 보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보통 소셜 믹스라고 하잖아요. 공동주택이랑 임대주택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짓는 그런 계획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한편 주거지 보전 사업의 지연으로 분리된 채 진행 중인 백사마을 재개발 일반 분양 단지는 지난해 말 조합원 분양을 끝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철거 착공 전 단계인
관리 처분인가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반면 오랜 시간 재개발 논란이 일었던 종로구 창신 숭인 지역이 서울형 재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서울 도심에서 대표적인 주거 열악 지역인 창신 숭인동에 이 신속 통합 기획이 확정된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곳을 방문해 향후 개발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창신 숭인동 일대는 지난 2007년 뉴타운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탈길은 물론 소방도로 확보가 어렵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창신동 23, 숭인동 56번지 일대는 신속 통합기획 1차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됐고 개발안이 확정됐습니다. 구릉 지형을 살린 도심 주거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이런 낡은 그리고 낙후된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대책이 없는 이런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주거지를 빠른 속도로 정비해서 시민 여러분들 안전 그리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10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2,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방치된 채석장은 물론 청소 차고지 등을 지하로 재배치하고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 토지 효율을 높입니다. 지대 높이 격차가 70m에 달하는 구릉 지형에 맞춰 이체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근 지하철과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입체화된 보행로 하부에는 주민 공공시설을, 주변 공원과 연계한 산책마당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계획은 지난 2021년 도입돼 현재까지 44곳이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서울 대표도서관, 당초 계획대로라면 2년 뒤에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짧게는 이보다 2년, 길게는 5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과 한 약속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8월 시립도서관 확충 계획을 발표합니다. 서남과 서북, 동북, 동남권 등 권역별로 모두 5곳을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강서구와 서대문구, 도봉구 등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로부터 넉 달 뒤 서울시는 서울 대표도서관을 짓는 계획을 추가로 내놓습니다. 대상지는 동대문구 전농동이었습니다. 서울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방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또 각각의 기관에 있는 전문도서관 등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서울 시민을 위한 곳이냐라는 것에서는 사실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서울시만의 도서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재했던 상황이고. 두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6곳 모두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시립도서관과 서울 대표도서관 개관 시기는 2025년. 그런데 이 목표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늦춰졌습니다. 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갖고 가되 이게 좀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 관련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늦어도 26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소 2년 정도는 좀 이제 지연되고 있다 보고요. 사실 시장이 교체돼도 시민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편의시설에 대한 진척과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과 많은 안타까움, 정말 강력하게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선 서울시장이 바뀐 뒤부터 해당 도서관 건립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부터 어느 시점에서 속도가 좀 다른 그리고 지연으로서 평가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같이 토론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토론 속에서 주민들이나 또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각에선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서울 대표도서관을 지어도
서울은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두 도서관을 빨리 지어야 다음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권역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은 사업지 6곳 중 단 한 곳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건설 부지까지 결정됐지만 2년 가까이 사업이 완전히 멈춰선 상태인데요. 서울시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서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도봉구 지역민들이 내놓은 가장 큰 반응은 소외감입니다. 진척이 늦은 지역 중 서대문과 관악은 착공 계획이라도 잡혔지만 도봉구는 올해 관련 예산 배정조차 없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 장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책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없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특히 도봉구의 경우 건립 부지까지 결정됐지만 정작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와의 내년 예산 협의입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 인문사회과 특화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이게 딱 멈춰서고 되게 애매모호한 말로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부의원인 저도 무슨 내용으로 조율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 이번에 열린 토론회에서도 서울시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서관 건립 대상 지역별 현황을 언급한 것이 전부. 이후 사업이 더딘 도봉, 송파구와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게 서울시가 내놓은 답변의 끝이었습니다. 현재 그 도봉구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그다음 복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투명한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도서관 건립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서울시가 정확하게 밝히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불투명한 행정이 소모적 논쟁을 불러오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 사업 진행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편차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 언제 이렇게 뭔 일이 차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한다라는 걸. 서울시 공공도서관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는 약 5만 6천여 명. 지역민들은 도시 수준에 맞는 도서관을 왜 가질 수 없는 건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네,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덧 1년을 맞았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며 각 자치구에서도 주요 역점 사업 추진된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며 청량리와 경동, 양령시장의 통합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기자 간담회 자리.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앞으로 임기 후반 동대문구의 전통시장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령시와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을 통합 개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제 생각에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으로. 그간 청량리, 경동, 양령시장 등 지역의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며 전통시장 통합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1의 대표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겠다고 하는 대충 이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하고 중기부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그 그림을 갖고 제 목표는 대한민국 제1의 시장으로 저거를 한번 환골을 탈퇴시키겠다. 그 디자인이 이제 섰습니다. 1단계로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전통시장 지하 주차장 건설입니다. 청량리 청과물시장 1번 출입구부터 청량리 도매시장까지 약 420m 되는 구간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는 약 161억 3,700만 원.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으로 오는 8월 그 결과가 나옵니다.
GTX BC 노선과 강북 횡단선, 면목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청량리역을 지나는 것도 기대 요인 중 하나. 동대문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 복합 환승센터 건립과 청량리 상업지구 조성이 결실을 맺으면 세계 탑5 시장 만들기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성동구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업이 12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 재개발 변경안이 마련된 건데 초고층 아파트 단지와 한강이 연결되는 수변 친화 주거단지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처음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1년 최고 50층으로 짓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35층 제한에 걸리면서 현재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성동구, 토지주 등 주민들이 마련한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유연한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0층을 넘어서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4개 지구 경계 지역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구축해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변북로를 덮어 수변공원을 입체화합니다. 도로는 물론 보행로와 주차장, 공원을 함께 조성해 한강과 연결하고 석양명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 한강의 수변을 그 수변 주변이 아니라 이 수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희 주거 단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부분이 좀 중점이 돼서 이번에 계획이 되었고, 뚝섬, 성수역과 연계한 녹지 공간을 만들어 여가는 물론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 기능을 성수 전략지구에 넣는다는 전략입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53만 제곱미터로 42개 동 8,2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저층 주거지가 많고 상업지가 부족한 광진구는 도시계획의 재편이 강조된 곳입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뒤처진 지역 도시계획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당시 공약은 물론 취임사를 통해 광진구의 도시계획 재편을 강조해온 김경호 광진구청장. 반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 좋은 행정인데 광진구의 도시계획은 너무 뒤처져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은 정말 쫓아가기 어려운데 이 부분을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외시했다.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규제는 다 없애라. 그게 일단 없어져야죠. 광진구 민원의 65%를 차지하는 주차 문제. 일단 개발이 돼야 숨통이 트인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답임을 밝혔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중곡역 일대를 비롯해 광장, 자양, 구이동 지역의 개발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 군자역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기존 상업지역을 1.5배 확대하는 성과를 냈지만 타 자치구와 비교해 광진구의 상업지역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도시계획 재편을 통해 상업지역을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광진구 상업지역이 23번째거든요. 민선 7기 마지막에 23번째였습니다. 민선 8기 시작할 때. 저는 그것을 이제 어찌됐든 열심히 지금 지구단위 계획 설립된 데들 재정비하면서 새로 또 수립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5등까지는 가려고 하는데요. 광진구는 역세권 고밀 개발과 중곡, 군자, 화양동 등 지역 개발 방안을 담은 2040 광진 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올해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의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인데요. 그런 만큼 각 당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후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는 10월 11일 내년 22대 총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치러집니다. 때문에 각 정당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전초전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근 중앙당 고위 관계자가 강서구에 방문해 당협위원장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중앙에서 직접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를 꾸립니다. 공천심사 방법과 기준 등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의원 등의 현직 출마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불과 1년 전 지방선거 때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에서 실험적으로 청년 전략선거구를 도입해 경선을 치르게 했고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반발은 거셌습니다.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양당 후보들은 입장문을 내는 건 물론 단식과 삭발투쟁까지 벌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한 당원은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 밀착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 후보가 되고 또 구청장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네, 이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들은 인수위원회라는 걸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을 살폈고 공약 등 필요한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역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더 주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11일에 당선되는 새 강서구청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구청장 업무를 봐야 합니다. 이번 구청장 선거는 당선과 동시에 업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지역 친화적 인사가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뽑히는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만둔 지난 5월부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0월까지 5개월의 구정 공백도 메워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10월은 내년 예산안을 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지역 밀착형 인물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전혀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잠깐 좀 현황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사안이 어떤 것이 있고 현안은 어떤 것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진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이 가렵고 어디가 아프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되어야지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전략공천이나 밀실공천 등을 통해 강서구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다면 지역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역 주민 입장에선 그만큼 손해를 또 보게 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들 여행 계획 세우셨을 겁니다. 네, 국내든 해외든 멀리 다녀오는 여행도 좋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관광 명소를 한번 볼 수 있는 여행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자녀들과 가까운 지역 명소를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곳 중에 도봉 지역의 역사, 문화 명소 10곳을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도봉구 통신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 명소 가운데 도봉구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명소 10곳을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직접 취재한 내용부터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제가 이번에 도봉구 역사문화 탐방 여행을 했는데요.
스탬프도 찍고 명소 10곳 모두를 둘러보는 도봉 꾹꾹 스탬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증 도장도 찍고요. 기념품도 받았는데요. 둘레길처럼 산길이 아니고 평지이기 때문에 걸어서 다녀도 크게 무리가 없는 코스였습니다. 여행지는요. 도봉동 1곳과 방학동 6곳, 쌍문동 2곳, 창동 1곳 이렇게 총 10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봉 꾹꾹 스탬프 여행 10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부터 저랑 도봉구 역사문화 탐방 여행을 시작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도봉동의 평화문화진지입니다. 이곳은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대전차 방호시설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인데요. 20m 높이의 전망대와 전차가 있고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행지인데요. 이곳은 방학동의 명소 6곳입니다. 이곳들은 모두 근접해 있어서 한 번에 모두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도봉구에 살면서 많은 시를 지은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시인 김수영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김수영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원당샘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은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고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당샘 공원 옆쪽에 있는 서울시 지정보호수 제1호 방학동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수령이 약 600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위치한 연산군묘는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과 거창군 부인 신씨의 묘소입니다. 연산군은요,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군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릉이 아닌 묘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인 세종대왕의 딸 정의공주와 부마인 양효공 안냉담 부부의 묘소입니다. 정의공주는요, 세종대왕의 둘째 딸인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변은과 토착음을 연구했고요. 사투리를 표준말로 바꾸는 등 한글 창제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방학동의 마지막 여행지는요, 간송 옛집입니다. 이곳은요,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땅, 우리의 문화유산을 수집을 하고요, 보존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다음 여행지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쌍문동의 명소 2곳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운동가이자 시인이며 교육자, 사상가, 언론인, 역사가인 함석헌 선생의 함석헌 기념관인데요. 이곳은 함석헌 선생이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건립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둘리 뮤지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여행 장소인데요. 이곳은 도봉구 구민회관 옆에 있는 작은 공원인 창동 역사문화공원입니다. 도봉구 창동은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든 은거지이기도 한데요. 창동의 3마리 사자로 일컬어졌던 가인 김병로, 고아 송진우, 위당 정인보 선생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네, 말씀하신 명소 10곳만 듣기만 해도 정말 도봉 지역의 명소를 다 둘러본 듯합니다. 네, 이 탐방은 도봉 꾹꾹 스탬프 여행 10곳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시죠. 도봉 꾹꾹 스탬프 여행은 아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봉구 역사문화공원 도봉구 역사문화 명소 10곳에 비치된 인증 도장을 여행 수첩에 찍고 완주하면 완주 기념으로 기념품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행 수첩은 도봉구청 7층 문화체육관이나
도봉구민회관에서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수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네, 직접 여행에 참여를 하셔서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실제 여행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다녀온 날은 조금 더웠어요. 그래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요. 연인들도 있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나온 유치원생들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안내문도 읽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를 좋아해서 김수용 문학관에서 조금 더 길게 머물렀습니다. 도봉구 역사문화장소 여행지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봉 지역 역사 문화 명소로 떠나는 여행, 도봉 꾹꾹 스탬프 여행에 대해 김민영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긴 시간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자연 친화 학습을 많이 합니다. 이 들에서 서식하는 고라니, 숲에서 살고 있는 멧돼지, 습지에는 수달, 이런 야생동물에 대해 배우는 생태 보전 교육장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은 이혜영 학부모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야생동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 등 야생동물 생태보전 학습의 필요성을 학부모 수첩에 담았습니다. 야생동물 생태학습장을 찾은 아이들.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재활해주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내 학습장입니다. 학생들은 들에 서식하는 고라니, 너구리, 삭, 숲에 살고 있는 하늘다람쥐, 멧돼지, 습지에 서식하는 수달과 같은 야생동물에 대해 배웁니다. 전문 강사의 이론 수업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생태 보전 학습입니다. 야생동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요. 야생동물이 이제 사람들의 너무 과도한 사용으로 발전을 해서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인간이 이 야생동물의 수를, 종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생동물 우리가 지켜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플러스 동물과 그리고 자연도 이 한 연결고리를 배우고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체험도 이어집니다. 수의사 복장으로 구조된 동물을 치료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야생동물이 처한 위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똥과 발자국으로 어느 동물이 여기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 동물을 치료하는 거였고요. 호랑이는 동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오늘 동물들 보니까 어땠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야생동물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학생들은 야생동물 생태계를 연구하는 보전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이를 위해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가 야생동물 보호 교육에 나선 겁니다. 어린이들이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생생한 현장 체험 교육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움으로써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책으로만 학습하던 야생동물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야생동물 생태학습장은 평일에는 단체, 주말에는 가족들도 경기도 플랫폼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동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만큼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한 이론과 실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야생동물 생태보전 교육입니다. 학부모 수첩 이혜영입니다. 네, 한 주간 서울의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서울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사고 직후 같은 사고를 막겠다며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에 나섰는데요.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은 얼마나 해소됐을까요? LG엘로비전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빗물로 출입문이 막히고 고정된 방범창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입니다. 현재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고 창문을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출입문 역시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시신이 나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여기서 좀 안타깝죠. 장애인도 있었었고 그 당시에 반지하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죠.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 들어온 김용천 씨. 지난해 폭우가 내리면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물은 많이 졌어요. 물은 이렇게는 올라온 것 같아요. 물이요. 그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안에 냉장고요, 어깨요, 냉장고 다 물에 떠서 둥둥 떠 다녔을까. 하늘에 비만 조금 있다가 오게 되면 그저 항상 근심되는 게지요. 올해 또 작년처럼 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김 씨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 반지하 주택은 비만 오면 물이 새지만 아직도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에 바닥과 천장은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하고 장판을 걷어보니 바닥은 물기가 흥건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 잠을 못 자요. 비만 오면요. 저가 새서 들어올까 봐요. 그리고 문제가 이 집에 방이 터졌어요. 물이 그냥 막 철철철 넘어뜨는데. 이처럼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집계한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은 15,000여 가구. 이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3,400여 가구로 설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8.8%, 양천과 강서구가 각각 2.7% 등 10개 자치구의 설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전 최대한 설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40%가량은 침수 방지 시설 없이 장마를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주인이 부재인 경우도 있고 집주인을 만나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설치를 또 거부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수해 방지 시설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천으로 어떻게 해줘. 이게 다 하천으로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호수가. 그쪽에 관로를 뭘 더 넓히든가 공사를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100번 얘기해도 저 물막이랑 이유가 없죠. 기후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수 강우 강도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거에 맞춰서 배수 용량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를테면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이제 침수가 아닌 홍수 침수가 아닌 내수 침수, 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침수의 경우에는 배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0만 가구. 이 가운데 70%가량인 20만 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수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수해 방지 대책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해 방지 대책이 아닌 소를 잃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이상범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상폭은 300원이고 버스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 오 시장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개탄했습니다. 특히 기재부에 SOS를 쳤습니다마는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아주 냉정한 리액션이었습니다. 인상 시기를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백병원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관리시설 또 필수 의료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경영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층고 제한 폐지 논란에 대해선 얻는 게 많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대신에 항상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받아내서 그것이 서울시민 전체의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남은 임기 동안 시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여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무서운 체육관으로 각인했던 체육관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는 사람이 인적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이나 일반 남성들이 운동하기가 진짜 나 이거 진짜 운동을 하겠다는, 땀 흘리고 하겠다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체육관. 과거 시골 동네에서 동양 챔피언 만들어내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서울 아니면 힘들었던 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동양 챔피언 2명을 만들었고, 한국차 아버님 돌아가기 전에 한국차 마지막으로 한국차 하나 길러. 사람이 숨쉬어야지만이 이 철제가 살아가지고 오래 가거든요. 그런 체육관이다 보니까 좀 아쉽고 안타깝고.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복을 시작으로 무더위도 기승을 부릴 텐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